혹시 밥맛이 없고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혹은 잠을 잘 못 자고 변비를 겪고 있나요? 이 모든 문제가 과자, 인스턴트 라면, 탄산음료와 같은 가공식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유명 과자 회사의 간부로 과자 만드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온 한 중년 남자가 있다. 그는 과자 만드는 일이 즐거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만든 과자를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주변의 건강 문제로 아직 젊은 나이에 고통을 당하는 선배 과자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도 심상치 않았다. 게다가 친분이 돈독했던 일본의 한 과자 기술자마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그는 과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이 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혹시 가공식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흔히 가공식품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초콜릿, 과자, 인스턴트 라면,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냉동식품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가공식품에는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 쇼트닝과 같은 나쁜 지방, 그리고 수백 종에 달하는 식품 첨가물이 포함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을 끊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안병수 작가의 책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 안병수는 가공식품을 끊으며 놀라운 변화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책 속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4강 신화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을 무렵 나는 개인적인 일로 자그마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방금 전 대학원 등록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나는 그동안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왔다. 하지만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내가 결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오로지 건강 때문이었다. 그동안 나의 건강 상태는 최소한의 생업을 유지하는데도 벅찬 상태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내게 믿기 힘든 용기가 생기고 있었다. 나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처럼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없다는 적극성이 나를 고무시켰다. 건강 때문에라는 자괴적인 굴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내 자신을 둘러보았다. 나는 영양학자가 아니다. 또 의료업계 종사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식생활에 의해 원격 조정되는 인체 건강의 근본 원리, 즉 음식과 건강의 숙명적인 함수관계를 체험에 의해 깨닫고 있다. 그것은 매우 재미있는 발견이었지만 재미로만 보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내게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인체 건강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내 주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한 일이었다. 천천히 상념을 즐기고 있을 때 문득 어떤 의무감이 나를 엄습했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한두 마디로 전달될 일이 아니다. 나는 그 시점에서 내가 느꼈던 심신상의 변화를 메모해 보기로 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쓰면 되었기에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밥맛이 좋아졌다. 돌이켜보면 나의 식생활은 언제부턴가 정도를 벗어나 있었다. 그동안 나는 식사 시간마다 그저 기계적으로 음식 먹는 동작을 취했을 뿐 식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탈취당해 왔다. 간혹 시도 때도 없이 공복감이 엄습하는 일이 있기는 했다. 어떤 때는 그 공복감이 너무 강렬해 갑자기 몽롱해지는 현상까지 경험하곤 했다. 하지만 그 공복감은 일반적인 식사, 즉 밥과 반찬에 대한 욕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귀살쩍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더라도 공복감이 만족스럽게 해소되지 않는 모순이 늘 나의 식생활을 얄궂게 옥죄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그 현상은 반드시 후식으로 캔디나 초콜릿 또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정크푸드를 필요로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욕구는 설탕과 인공조미료에 대한 일종의 왜곡된 갈증이었던 것 같다. 내가 과자 회사에 근무할 때 그 공복감은 가까이에 언제든 비치되어 있는 과자들에 의해 간편히 해소되곤 했다. 과자가 그냥 좋아서랄지 또는 관능검사 목적에서랄지 과자를 늘 습관처럼 먹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갈증은 무의식 중에 해소되곤 했다. 아울러 그런 나의 회사 생활은 밥과 반찬에 대한 본질적인 친화도를 약화시켜갔다. 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을 끊고 약간의 금단 현상을 겪은 이후 그 공복감의 양태는 서서히 원상태로 회복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필시 음식에 대한 본연의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공복감이 없어졌으며 정상 일과를 유지할 때는 공복감의 주기가 정확히 식사 시간과 일치했다.
이 변화는 자연스레 밥맛을 좋게 해주었고 식사의 즐거움을 재현시켜 주었다. 두 번째, 소화불량 증상이 없어졌다. 그동안 나는 가능하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 이유는 심심찮게 나를 괴롭히는 소화불량 증상 때문이었다. 식사 시간이 너무 이르든가 또는 늦든가 아니면 사정이 생겨 식사를 거르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위장에서 신호가 왔다. 속이 더부룩해지며 힘이 빠졌다. 소화불량기가 내세웁한 것이다. 소화불량 증상은 음주 후가 특히 문제였다. 조금이라도 과음한 듯하면 이튿날 식욕이 크게 떨어지고 사나흘간 소화불량으로 인한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언제부터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직장 초년병 시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당시엔 며칠씩 계속되는 술자리라도 거리낌 없이 참석했고 마음껏 풍류를 즐기곤 했다. 하지만 회사 생활에 연륜이 쌓여가면서 언제부턴가 술자리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튿날부터 겪어야 할 소화불량의 고통이 미리부터 염려돼서다. 급기야는 공식적인 회식 자리까지 피하는 일도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서 이 문제들이 씻은 듯이 없어졌다. 그 이후 소화불량 증상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굳이 정해진 식사 시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됐고 예전과 같이 아무런 부담 없이 다시 술자리를 즐길 수 있었다. 잃어버린 소중한 재산 하나를 되찾은 것이다. 세 번째, 푹 잘 수 있다. 나의 수면 습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잠이 들어도 숙면을 취할 수 없는 문제였다. 언제부턴가 이 문제들은 시지프스의 바위가 되어 잠자리에 든 나를 괴롭혀왔다. 당시로서는 정말 해결책이 없는 듯 보였고 어쩌면 그 문제는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지도 모른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무거운 몸으로 귀가하여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 만성적인 수면 문제 역시 신기하게도 해결됐다. 어느새 나는 침대에 눕기가 무섭게 잠에 빠져들었고 또 숙면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피로가 쉽게 회복됨은 물론 몸 상태를 늘 가뿐히 유지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다. 아침형 인간 이론을 주창한 일본 사이쇼 히로시는 아침 시간의 가치는 낮 시간의 4배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나도 과거엔 아침형 인간이었다. 학창시절은 물론 사회에 나와서도 한동안은 새벽 시간을 주로 활용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날도 이른 아침이면 깨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모두들 잠들어 있는 새벽의 그윽함이 좋았고 무료로 제공되는 무한정의 정막이 좋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그 새벽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의 일부를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큰맘 먹고 아침 일찍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보기도 했지만 예전에 즐기던 새벽의 싱그러움은 없었다. 나는 늘 피로에 지친 기계인간이 되어 말초적 안일의 수능에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른 아침 예전의 새벽 모습이 가슴에 느껴졌다. 그 산뜻한 새벽의 모습은 그날만이 아니었다. 다음 날도 찾아와 주었고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반겼다. 이게 얼마만인가. 참으로 오랜만에 경험하는 소중한 해우였다. 다섯 번째, 머리가 맑아졌다. 내가 과자 회사에 근무한 지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을까. 대략 30대 후반쯤으로 기억된다. 늘 머리가 띵하고 기억력이 감퇴되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집중력도 크게 떨어졌다. 책을 볼라치면 도무지 학습 효과가 오르지 않는다는 자괴감이 나를 괴롭혔다. 억지로 주의력을 집중하여 책의 내용에 몰두해 보려고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금세 눈 따로, 머리 따로, 생각 따로가 돼버리고 말았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현상을 노화의 한 단면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노화도 참으로 빠르게 온다고 생각하며 극복할 수 없는 생리현상의 한 표증이라면 싫어도 인정하는 쪽이 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 경험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 또 다른 내 경험에 의해 번복될 줄은 미처 몰랐다. 식생활을 바꾸며 놀랍게도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나의 머리는 잔뜩 찌푸린 흐린 하늘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청명한 가을 하늘로 바뀌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날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나의 지식 창고를 보고도 속수무책이었다. 그곳에 새로운 지혜를 주입한다는 건 언감생심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나의 기억 중추를 둘러싸고 있던 충충한 구름들이 홀연히 거치는가 싶더니 신선한 공기가 학습 유전자를 자극해오는 게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를 더욱 고무시킨 것은 한동안 잃어버렸던 독서 산매가 다시금 가능해졌다는 점이었다. 학창시절에 밤새워 책장을 넘기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현실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자격지심이 신기하게 자신감으로 승화하고 있었다. 나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나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책상의 먼지를 털어냈다. 삐뚤어진 책도 다시 꽂고 의자에는 새로운 시트를 깔았다. 그곳에는 르네상스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었다. 6번째, 피로감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우리 동네 뒤편에는 아담한 산이 하나 있다. 그 나지막한 산은 내가 가장 아끼는 정신적 재산 목록 1호다. 그 뒷동산은 계절에 따라 다른 화장을 하고 나를 반긴다. 그 산의 오밀조밀한 등산로는 오래된 애인만큼이나 내게 친근감을 주지만 무엇보다 정상 바로 밑에 조성된 조깅 트랙이 압권이다. 일순하면 400m는 좋기 됨직한 그 트랙은 지금까지 나의 건강을 지켜준 은혜로운 장소다. 나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거의 매일같이 그곳을 뛰었다. 내가 건강의 이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뛰었으니 그 트랙 역시 내겐 10년지기인 셈이다. 내가 그곳을 그렇게 열심히 뛴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나의 만성적인 피로를 떨쳐버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동안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면 몸이 천근이나 되듯 무거웠고 전쟁터의 폐잔병들이나 느낄 법한 불쾌한 피로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트랙을 찾았고 지친 엔진에 시동을 걸어 마음속의 매연을 품어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조깅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 어쩌다 그 운동을 거르기라도 하면 이튿날 나의 거동에서 금방 표시가 난다. 그런데 모를 일이었다. 순전히 나이 탓으로만 알고 있던 그 피로 증상이 식생활을 바꾸면서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몸은 예전과 같이 다시 가벼워지고 있었고 늘 입에 달고 다니던 피로 타령은 완전히 내 사전에서 사라졌다. 7번째, 눈의 충혈 현상 등이 없어졌다. 돌이켜보면 나의 건강 회복 기미는 실로 미세한 부분에서도 감지되고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시도 때도 없이 눈에 나타나던 충혈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동안 늘 안약을 주머니에 휴대해야 했다. 왜냐하면 눈이 뻣뻣하거나 쓰린 경우 수시로 안약의 힘을 빌려야 했거니와 무엇보다 업무적인 미팅에서 충혈된 눈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가방에는 늘 입술 연고가 있었다. 그 이유는 언제 또 입술이 부르터서 흉측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유독 입술 언저리의 피부가 약했는지 그 부위의 피부 질환이 끊이지 않았다. 이 문제는 특히 객지에 나가면 더 심해졌다. 생활이 조금이라도 불규칙해지면 여지없이 입술 어느 부위의 감각이 이상해지며 붉은 반점이 생기고는 금세 부풀어 오르곤 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 증상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2년 가까이 한 번도 눈이 충혈되지 않았고 입술도 부르튼 적이 없다. 나의 휴대품에서 안약과 입술 연고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또 건강 회복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이명증이다. 귀에서 이명 현상을 느끼기 시작한 때는 30대 중반쯤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주위가 조용할 때나 신경이 예민해진 경우에만 가끔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아 보이던 그 증상은 점차 커지는 듯 싶더니 본격적으로 나를 괴롭혀오기 시작했다. 책을 볼 때는 물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잠옷 요란스럽게 내 신경을 긁어댔다. 한때는 의원까지 찾아가 문의를 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저절로 해결될 듯 보인다. 요즘 들어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최근엔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다. 이제 그 고질적인 이명증도 나의 건강관리 목록에서 곧 추방될 것이다. 8번째,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겨울철마다 나의 휴대품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스크다. 환절기만 되면 나는 항상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감기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는 코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 무슨 예리한 물체가 코 속을 찌르는 듯하면서 재채기와 함께 곧바로 콧물이 고인다. 또 겨울이 되었으니 불청객이 찾아온 것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계절병, 감기다. 그때 찾아온 감기는 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듬해 봄까지 내 몸 한 구석에 진을 치고는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며 내 활동을 참견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놈은 가끔 성을 부리기도 한다. 느닷없이 독감으로 변하여 며칠간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겨울이면 꼭 이런 행사를 몇 차례 치르고 나야 봄을 맞는 시기였다. 그런데 그토록 감기에 취약한 나에게 믿기지 않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전혀 감기를 모르고 지낸 것이다. 또 지난 겨울만이 아니다. 지지난해 겨울에도 감기 없이 건강하게 보냈다. 연이은 2번의 겨울을 감기 없이 생활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년 전 겨울은 내가 가공식품을 먹지 않은 지 약 6개월 정도 되는 때였다. 이는 식생활을 바꿈으로써 계절적인 병마를 극복했다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9번째, 변비 증상이 사라졌다.
직장인 가정의 아침은 언제나 바쁘고 소란스럽다. 매일 똑같이 벌어지는 출근 준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한 일이지만 시간이 적잖이 소요되고 번거롭기는 언제나 마찬가지다. 특히 자녀들의 등교 시간과 겹치기라도 하면 더욱 시끄러워지게 마련이다.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다. 잠자리 정리, 세면, 아침 식사 등의 일로 모두가 분주하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여기에 추가된다. 바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일이다. 학창시절부터 아침 배변 습관에 길들여져 온 터라 이 일을 생략할 수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배변을 거르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바로 변비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문제가 그날로 끝나지 않는다. 여지없이 악성 변비로 발전하여 그 다음날은 더 큰 고통을 안긴다. 내겐 이렇듯 만성 변비 증상이 있었다. 그런데 식생활을 개선하면서 이 고질적인 문제가 말끔히 없어졌다. 아침이면 정확히 변이가 느껴지고 용변 시간도 짧아졌다. 나는 이것이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니 식탁에는 상대적으로 야채류의 음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집 식탁에는 특히 나물류의 반찬이 두드러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과자 대신 과일이 후식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식생활에서 변비가 생긴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닌가. 10번째, 이가 시리지 않다. 치과, 의료산업의 부흥은 제과산업의 발달에 비례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국민의 치아 건강은 제과산업의 발달에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큰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치과 의료산업이 불과 30년 전만 해도 비인기 산업이었음을 우리는 잘 안다. 또 30년 전인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제과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사실도 알고 있다. 치과 의료산업이 조금이라도 보온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제과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 과자회사 10년이면 황금리도 못 버틴다. 라는 제과업계의 전언이 두 산업의 원천적인 유착관계를 잘 풍자한다. 과자회사 개발실의 세척장에 가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칫솔거리다. 그곳에 걸려있는 칫솔의 숫자를 세어보면 몇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듯 과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일터에 칫솔을 걸어놓고 수시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양치질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과를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한다. 만일 개원 장소를 물색하는 치과 의사가 있다면 기꺼이 과자회사 근처를 권하고 싶다. 나도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양치질을 했고 또 치과를 출입했다. 그렇지만 이미 오래전에 치아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었다. 음식을 씹기가 불편할 정도로 이가 시리고 양치질을 할 때면 늘 출혈이 있었다. 나는 조로한 치아로 인해 영락없이 수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탕진해야 할 것으로 각오하고 있었다. 선배들을 보면 그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자를 멀리하면서부터 이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더 이상 이가 시린 현상이 느껴지지 않았다. 또 출혈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전에 치과에 들렀을 때 단골 의사가 한 말이 나를 더욱 기분 좋게 한다. 잇몸이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이렇듯 가공식품을 끊고 난 후에 안병수 작가의 몸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몸에 피로감이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잦은 아픔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의 식생활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에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지침서가 되어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